안녕하세요. 홍현실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법을 보면서 역사적인 변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들은 역사적인 소명을 내린 셈인데요.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내란을 종식하라. 이 명령에 정부가 답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기문란 또 권력형 비리, 부패 카르텔의 사건 은폐까지 그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빠르고 정확한 진상규명 그리고 법에 따른 확실한 처벌이겠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특검에 반대했다는 사실입니다. 반성은 말뿐이고 변화나 쇄신의 의지조차 없는 그들.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지 제1야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준엄한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의원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주당 의원이란 말이 참 좋네요. 그리고 대변인님 너무 말씀 잘하시고 진행 잘하세요. 완전 감탄하고 입 벌리고 보고 있었어요. 우와 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와. 시작부터 이렇게 또. 너무 잘하세요. 네, 아니 반갑습니다. 그 개엄 날그 개엄 해제를 하는 의결하는 그 순간의 그 모습을 보니까 오랜만에 네, 또 되게 울컥하네요. 뭉클하다. 저 때 굉장히 외로우셨죠. 아니요, 저 때는 외롭고 그런 생각이 없었고 12월 3일 밤이거든요. 저게 네. 계엄 푸는 그날이었는데 내가 죽더라도 무조건 풀어야 된다. 이거 풀어야 된다. 안 풀면 시민들이 다친다. 이 생각밖에 없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전날 반쯤 이게 눈이 돌아 있었는데 네. 완전 욕쟁이 아저씨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 중에 제가 본회의장 도착했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또 화가 난 거예요. 또 그때 민주당 의원들도 충분히 없었거든요. 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한테는 의석수 많은데 150개도 못 채우냐고 승질 내고 나서는 밖에서 국민의원들 다 잡아오겠다고 쫓아나가서 제 눈에 띄는 대로 욕을 하고 다녔어요. 밖에서 뭐 하냐고 욕하면서 본회의장 빨리 들어가라, 본회의장 빨리 들어가라 하면서 막, 왜냐하면 무조건 막아야 되니까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무조건 네. 이거 풀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딴 생각을 전혀 못했고, 이제 저 영상 와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게요. 제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어제 이제 발견이 됐어요. 네. 어제 찾았는데 그때 저 영상이 뭐냐면 너무나 그렇게 간절하게 그러고 있는데 이걸 풀려면 일단 국회의원들도 150명 이상 모여야 되고 또 의장님이 오셔야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의장님이 나타나셨어. 너무 울컥해서 나도 모르게 쫓아나가가지고 그 의장석까지 올라가서 손잡고 제가 그때 기억나는데 의장님 눈을 탁 바라보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하면서 눈물이 화르르 쏟아졌어요. 그랬나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좀 이러고 있죠. 제가 이거 눈물 참느라고 그러면서 의장님한테 의장님 나라 구해 주십시오 하고 내려갔던 그 순간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때 정말 그 생각 나라 구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나라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잘못하면. 계획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정말 막 그때 계획을 할 정도로 정신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정신이 있었으면은 선배 의원님 그리고 뭐 국민의힘 원내대표한테 욕하고 다녔겠어요. 국민의힘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뭐 그때 제 눈에 보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한테
욕 많이 먹었어요. 네. 정신이 있었으면 그러고 안 다녔겠죠. 네, 그로부터 이제 6개월이 지나서 네. 오늘이 왔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이재명 정부 출범 소회는인데요. 네. 누구보다 일단 여러 가지 기분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특별한 생각들, 감정 이런 것들 많이 느꼈고 제가 그날이 기억나요. 여의도 마지막 유세 날. 네. 여의도 마지막 유세 날 공원에서 무대 위에 마지막에 올라갔을 때 이제 대통령님 연설 마치시고 올라갔을 때 시민들이 막 이제 내일 이제 마지막이라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때 정말 6개월의 시간이 시민혁명의 그 시간이 이제 1단계 종지부를 이렇게 찍는구나, 무사히 넘어갔구나. 시민들이 안 다치시고 전쟁 안 나고 민주주의 안 망가지고 어쨌든 무사히 바른 방향으로 넘어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개무량했고 감사했어요. 아마 대부분 국민들이 같은 생각이 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대선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으로 오셨어요. 네.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너무 많아서요. 너무 많은데 저한테는 좀 제일 많이 생각나는 때가 대선 과정만 놓고 본다면 네. 대선 과정만 놓고 본다면 광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광주에서 그 입당하기 전이었는데 16일, 17일, 18일 광주에 있으면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당시 후보를 대통령이 되셔야 한다라고 지지 선언을 한 다음입니다. 지지 선언하고 익산에 유세하고 이제 다니는 데마다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 되셔야 해요 하고 이제 광주까지 내려가서 이제 5.18 같이 하면서 근데 그때 큰 역사적 사명을 한 번 더 새기게 되더라고요. 그 광주 정신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지켜가야 하고 이어가야 하고 이재명 후보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의미가 있다. 광주 정신을 지켜가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좀 가슴에 더 새기게 됐고 좀 그때 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추구하는 참 민주보수라고 하는 것이 사실 80년대 우리 선배들이 이룩하고 쟁취한 그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것과 완전히 같은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하루라도 그러면 빨리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이재명 후보,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 또 압도적으로 되는 것에 조금이라도 더 힘을 보태야겠다라는 결심을 다하게 된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광주가 저한테는 너무나 특별한 도시가 됐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죠, 정말. 네. 네. 반대로 혹시 이제 대선 과정에서 좀 네. 아쉬웠다, 이건 좀 후회된다라든지 좀 이 점은 고쳐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으셨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노력할 걸, 좀 더 움직일 걸 하는 아쉬움은 누구나 다 있는 엄청 것이고. 부지런하게 다니지 그래도 않으셨어요? 많이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더 많이 두고 좀 더 움직였어야 하는데 아쉬움은 또 분명히 있는데 조금 또 그 생각도 해봤어요. 이번에 내란에 책임이 있는 김문수가 1,400만 표나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소위 말하는 찐윤들의 지역구에서 김문수가 다 지켜냈습니다. 찐윤들은 자기들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돼. 역시 우리 지역구는 내가 확실히 장하고 있어라는 확신을 또 준 거죠. 네. 참 이게 많이 아쉽고 속상하게 다가왔어요. 어떻게 1,400만 명이나 되는 유권자들께서 김문수 후보를 선택을 하시는 판단을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까라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좀 그러면서 좀 하게 된 생각이 시민들 탓이 아니거든요. 시민들은 늘 주인이시고요. 시민들은 정치적 효능감을 많이 느끼는 쪽으로 갈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뭐 정치하는 사람이 시민을 탓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더 시민들을 설득하고 어떻게 더 접근하고 어떻게 그분들의 마음을 얻어내고 또 바른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을 드릴까를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PK, TK 또 이쪽에서 보면 영남지방에서 보면 늘 좀
우리 민주당이 득표를 잘 못하고 국민의힘이 이번에 비상경까지 했는데도 저런 득표를 하잖아요. 정말 시민들 가까운 데서부터 해답을 찾아야 된다. 뭐냐 하면 능력 있고 의지 있는 그리고 건강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기초 의원들, 광역 의원들을 많이 배치해서 이분들이 시민들께 민주 정치의 효능감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 또 이제 우리 당원들을 중심으로 당원 민주주의를 더 강력하게 확립을 해서 우리 민주당이 더 건강하고 더 민주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생각. 또 영남 사람들을 안 돼라는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고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왜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투표하는지를 잘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이걸 좀 잘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4일부터였으니까 한 이틀 3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잘 하고 있는지 너무 또 잘하고 앞으로 있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하실 줄 알았고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고 계셔서 든든합니다. 이틀이지만은 일한 양으로 보면은 뭐 몇 달치 일하신 것 같아요. 벌써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민생이라 하시고 정말 민생 챙기는데 앞서고 계십니다.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내란 종식 반드시 시켜야 합니다. 또 이 사회의 원칙을 지켜내야 합니다. 잘못된 우리 사회의 암적인 부분들을 반드시 도려내야 합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 동력이 있어야죠. 그 동력은 국민의 지지에서 나오고요. 국민의 지지를 지켜내면서 이런 사회를 바로 세우는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경제가 잘 굴러가야 돼요. 네. 그래서 서민 경제 또 기업 경쟁력, 사회 전반의 혁신성과 이런 좀 활력 이런 것들이 잘 지켜져야지만 거기서 또 지지도라는 동력이 나오고 이 동력으로 잘못된 암세포를 도려내고 사회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하는 일에 더 힘을 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체계적으로 잘 접근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좀 안심이 들고요. 특히 좀 어제였죠. 본회의장에서 그동안 처리 못했던 특검법들을 한번에 땅땅땅땅 그쵸. 처리하는데 속이 다 시원했어요. 맞습니다. 이제 좀 살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진작했어야 될 것들인데 네. 이제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정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또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제대로 된 국무회의 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일 때의 국무회의는 40분이면 끝났다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내용 보고 온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국무회의는 거의 진짜 무슨 전투하듯이 치열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치열하게 해야 국민들께서 행복하신 거거든요.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원래 대통령이었던 것처럼 정말 자연스럽게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는 것 일며든다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하려고 이제 네. 시작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도 이제 같이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보수 제거는 말뿐인데 이제 아까 김문수 전 후보가 대선에서 이제 뭐 영남 PK, TK 지역에서도 표가 많이 나왔고 40% 넘는 정확하게는 41.15%의 득표율을 받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혹시 분석을 해보셨어요? 저대로는 여러 가지 생각과 분석들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결국에는 아직 진영 논리를 깨지를 못한 거예요. 이 진영 논리가 저는 너무나 싫어요. 보수 진영, 진보 진영이란 말 자체를 저는 동의할 수 없거든요. 보수의 기능이 있고 진보의 기능이 있는 것이지 진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말이지만은 진영 정치에 휩쓸려 버리면 진영 정치는 국민을 주인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네. 진영의 도구로 보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못해도 우리 편이니까 표 찍어줘야 돼. 틀려도 우리 편이니까 표 찍어줘야 돼. 잘해도 저쪽은 남의 편이니까 찍어주면 안 돼. 이게 진영 정치예요. 그런 거 있어요. 국민이 주인이면 잘하는데 표 주고 못하면 벌 주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또 진영 정치의 폐해는 능력 있고 소신 있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극단적으로 충성만 하고 맹목적인 정치인들만 다선으로 올려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판단력이 있으며, 그렇죠? 그리고 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진영을 위한 정치를 그렇죠. 해요. 왜냐하면 공천 받으면 당선되니까 국민은 안중에 없죠.
오로지 공천받는 데만 매달리게 되는 여러 가지 폐해가 있습니다. 그런 진영 정치 타파가 정말 우리 정치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계속 진영 정치 타파해야 됩니다. 타파하는 방법은 국민이 주인이 되셔서 가치와 기준 어디가 더 효용감이 있는가 또 보수 진보도 기능으로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십사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뭐 이런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프레임을 많이 시임을 당했어요.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의 정치라는 것이 국민을 위한 효능감 있는 정책을 내는데 치중하지 않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신상털이하고 헛소문 퍼뜨리고 고소고발하고 하면서 이미지를 악마화시키는 데만 집중했어요. 그렇게 악마화시켜놓고 당권만 잡고 있으면 공천받으면 또 당선이 되니까 너무 쉬운 정치, 비겁한 정치를 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과 다른 억울함이 쌓이고 왜곡이 쌓이고 아마 많은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실제와는 다른 왜곡된 이미지를 갖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그렇게 많은 표 이탈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네. 부분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민주당이 더 건강한 모습, 더 민주적인 모습, 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능감 있는 정치를 중앙뿐만 아니라 지역의 기초의원, 광역의원, 그 지역의 조직들에서 먼저 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말 잘해야 돼요. 이럴 때 부패 사건 터져서 안 되고요. 그죠? 그렇죠. 이럴 때 갑질 사건 터지면 안 돼요. 그리고 능력 있고 잘하는 신인 정치인들이 들어오면 문을 활짝 열고 기회를 줘야 해요. 제가 이 말씀 왜 자꾸 드리냐 하면 사실 조직이라는 게 완벽할 수 없어요. 민주당 조직도 완벽할 수 없죠. 특히 TK, PK, 울산 이쪽으로 가면 더 완벽하지 않아요. 개파 싸움도 지역 정치가 더 심합니다. 개파 싸움도 심하고요. 능력 있고 괜찮은 정치인 오면 키우는 게 아니라 못 크게 막아버리려고 해요. 본인들의 기득권이 위협받을까 봐. 자, 내 기득권 지키려고 괜찮은 정치인들, 괜찮은 신인들 길 막아버리면 우리가 비난하는 국민의힘과 다를 바가 뭐예요? 똑같지. 그런 모습들을 시민들은 보시고 계시거든요. 그럼 네. 효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내 기득권 내려놓고 시민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잘할 수 있는 사람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함께 손잡고 열심히 시민들 받드는 모습 보이면 시민들 효능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역에서부터, 지역 사회에서부터 민주당을 받아들이고 더 민주적인 정치, 더 건강한 정치, 서로 신상털이하고 비난하고 고소고발하는 정치가 아니라 정책을 발견하고 아픔을 어루만지고 먹고 사는 길을 열어가는 정치에 시민들이 효능감을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해야 돼요. 국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또 정치에 임하고 있는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특히 우리 이야기. 민주당, 특히 우리 민주당의 영남 쪽은 더 새겨들어야 돼요. 물론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네. 너무 고생스럽게 잘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만 지금부터는 그 기득권을 넘어서서 더 시민 곁으로 가셔야 되고 더 바른 정치해야 되고 절대 그래서 부패 스캔들 일어나면 안 되고요. 갑질 이런 거 일어나면 안 되고요. 더 겸손하게 시민들께 효능감을 드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누구보다 국힘 내부 상황을 또 잘 아실 테니까 네. 여쭤보면 네. 지금 일단 하루하루 좀 불안해 보일 정도로 내홍이 심각하고 또 권성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힘 원내대표를 사퇴한 상황이고 지도부가 이제 와해되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이제 국힘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힘이 정말 새로운 당으로 쇄신할 것인가? 친윤도 없고 친한도 없는 그런 당으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쇄신 못한다고 봅니다. 쇄신 못하고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은 그렇게 내용 아니에요. 다 짜여진 틀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가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고 분위기는 조금 가라앉아 있을 수 있겠지만 내부 혼란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특히나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주류가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언더찐윤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분들이 주류예요. 근데 그분들은 정치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나란 일에 사실 별로 관심 없어요. 오로지 자기 지역구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지역구에서 행사 한 번 더 나가고 주민들하고 한 번 더 어울리고 오로지 지역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냐? 표는 지역에서 준다고 생각하니까 나란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냥 시구의원의 연장선상처럼 생각을 하시고 시구의원들을 총괄하는 지역의 왕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나란 일에는 되게 약하죠. 근데 스킨십은 되게 좋아요.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중앙 언론에 노출되는 걸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별로 본인들한테 득될 거 없거든요. 도리어 주목을 많이 받으면 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익 향유에는 방해가 되죠. 부담스럽고. 근데 이분들은 또 똘똘 뭉쳐요. 그런 성향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언더찐윤이라고 제가 그래 표현을 하는데 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나모 윤모 이런 분들은 언더찐윤들의 도구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똘똘 뭉쳐 있는 이 그룹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 그룹이 간택하면 간택한 대로 열심히 도구로 수행하는 역할 정도. 그래서 이 그룹은 절대 장자리 맞지 않아요. 간택해서 맡기지. 그리고 그래 나중에 책임 묻고 쫓아내고 이런 것들 마음대로 하니까 자, 이 그룹은 그대로 건재합니다. 더 단단해지고 더 힘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대선에서 1,400만 표를 얻었어요. 그것도 김문수가 승리한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이 언더찐윤 지역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더찐윤들은 목소리가 더 커지죠. 더 단결력이 좋아지죠. 그거 봐. 지역구 행사 잘 다니고 지역에서만 집중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표는 우리 쪽으로 와. 단단해. 자, 우리대로 가면 돼. 이대로 똘똘 뭉쳐 가다 보면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실책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권력 독주를 벌려서 국민들이 저항감이 생기면 그때 또 집권하면 돼. 버티면 돼. 라는 생각이 강해져 버린 겁니다. 쇄신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전혀. 그러면 쇄신 안 하겠죠. 근데 하도 쇄신하라 하니까 쇄신하는 척은 하겠죠. 일단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또 한동훈계, 김문수계라고 해봐야 일단은 의석도 몇 개 없고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조직은 기본적으로 하향식 조직이라서 국회의원들이 다 지역의 장이고 시구원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자기 지역구에 스킨십이 단단한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흔들려요. 여기는. 내리면 내리는 대로 움직여버려요. 또 당선될 거다. 그죠. 그러니까는 뭐 한동훈계가 쇄신을 한다? 저는 요원한 일이고 김문수계가 정치에서 자리 잡는다?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고요. 결국에는 이 언더찐윤을 중심으로 한 이제 구주류가 여전히 국민의힘에 계속된 주류로 남을 것이고 쇄신하는 척만 하고 쇄신은 안 하고 더 단단하게 단결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국민들께 너무 피해가 되는 게 자, 이분들의 정치 방향성은 본인들이 한 번 더 이거밖에 없어요. 자리 욕심 말고는 없는데 우리 이재명 정부가 무언가 정책 추진을 하려고 할 때 발전적 토론을 하거나 합리적 비판을 하거나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봐요. 그냥 발목 잡기만 할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정쟁만 일으킬 겁니다. 이렇게 좀 구태를 계속 보이는 것이 국민들께 폐가 되는 일이잖아요. 저는 그게 좀 우려스러워요.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데 이제 5일에 3특검법이 통과를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떤 프레임을 또 들고 나왔냐면 정치 보복이다. 그러겠죠. 무조건 이렇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 말 안 해도 정확한 거지 않아요? 아니 원칙을 지켜야죠. 또 반국가 어떻게 보면 옛날로 치면 역적행위한 거예요. 네. 그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이걸 정리 안 하고 넘어가면 또 그래도 된다는 선례만 남기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내란에 책임 있는 사람 처벌해야죠. 그것도 명확하게 단죄해야 합니다. 이거는 헌법을 지키기 위한 또 국가 체제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 특히 관련된 사람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정쟁으로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방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려고 방어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흙탕물똥 막 만들어서 다 같이 나쁜 놈들이야. 우리는 정치 보복의 희생양이야. 라고 달려들면서 진영 논리를 더 공고화시킬 거예요. 네. 진영 논리를 더 공고화시키면 진영 속으로 숨을 수 있고 이런 선동에 판단이 흐려진 시민들께서 다시 또 집단적으로 모여서 지켜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매달릴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게 뭐냐? 사회 갈등, 사회 혼란, 그리고 우리 개혁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게 하고 시민들이 계속해서 판단 기준이 흐려지게 만드는 그런 나쁜 정치잖아요. 뭐 국민의힘은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앞선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런 정치를 하고 있는 집단들이 국민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 정치 효용성을 보이고 있는가 이 부분에 집중해서 봐야 할 것 같고 민주당이 이제
반대편에 서 있는 민주당을 보면 일단 대법원 증언법을 통과시켰고요. 또 검사 징계법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제 검찰 개혁에 시동을 거는 모습인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검사 개혁에는 좀 실패했다라는 분석이 많아요. 검사 개혁 이제 이번에는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 조직이 사실 문제점을 너무나 모든 국민들이 목도하게 드러내 버렸어요. 특히 내란 이후에 검찰이 했어야 될 우리 뭐 말 안 해도 봤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검찰이야? 이렇게 법 집행을 한다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봤어요. 딱 답을 정해놓고 사람을 잡으려고만 하고 탈탈탈 신상털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아닌 말로 저렇게 신상털이해서 괜찮을 사람 누가 있어요? 네. 검사 본인들은 신상털이 저렇게 하면 나오는 게 없나요? 78,000원 그거 하나 찾아내려고 130건 압수수색한다는 게 상식인가요? 자, 검찰이 그 권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근데 그걸 통제할 수 없다는 것도 봤어요. 그러면 국민적 합의가 생긴 거죠. 그리고 필요성도 우리가 느꼈습니다. 또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일 잘하는 분입니다. 꼼꼼하고 계획적이고 공정하게 잘하는 분. 또 민주당 즉 다수당입니다. 이걸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고 힘으로 뒷받침할 힘이 있어요. 지금 못하면 언제 합니까? 이번에 해야죠. 근데 잘해야 돼요. 연구 많이 해서 정말 잘했다고 박수받게 해야 돼요. 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정말 연구 많이 해서 네. 박수받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댓글에 김 의원님을 응원하는 댓글이 정말 많이 담겼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질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옷 이쁘게 입고 온 보람이 있네요. 네. 네. 제일 아끼는 옷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얘기 다른 방송 네.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매불쇼 갔다가 네. 여기 왔는데요. 네. 저한테는 제일 좋은 셔츠 잘 입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시민들 보시는 청취자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기분 좋으셨으면 해서 우리 현충일이라서 뜻은 깊게 기려야 되고요. 또 그리고 오전에 뜻을 깊게 기리고 오후에는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좀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그동안 너무 지치시고 힘드셨어요. 저는 맞아요. 좀 많이 웃게 해드리고 싶어요. 좀 많이 밝게 해드리고 싶어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의원실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팟.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네, 정치 인사들을 모아 속풀이하는 시간입니다. 1타 정치 박영식 시사 에디터, 황방열 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양지열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현충일을 맞아서 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취임 후에 첫 국가 행사였고요. 어떤 메시지를 낼까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너무 상식적인 그 말씀을 하셨다고 보고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네. 당연한 말씀이라고 봤고, 근데 이 당연함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우리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 발언 하나하나가 다 관심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 현장에서 한 분 한 분 또 이름을 언급했던 장면이 굉장히 좀 가슴에 울컥했어요. 와닿았고 울컥했고요. 김혜경 여사께서 이제 눈물을 감추시는 모습도 함께 좀 많은 분들에게 공감이 됐고 위안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따 저희가 뒤에 다루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항상 그 뭐랄까 독립운동하면 집안이 망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대한민국이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에는 야박하게 굴고 친일파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독립이라는 게 좀 빛을 발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을 또 오늘 대통령께서 하셨어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 영원히 사라져야 된다. 뭐 이 대목은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당연한 이야기고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것을 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게 뭐 저는 뭐랄까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었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대통령의 입에서 하니까 더 힘이 실리는 것 같고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 그 주목해서 보셨는지. 일단 사실 그게 당연하다라는 게 이전에 불과 얼마 전까지 당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당연한 얘기에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쪽도 아니고 보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갈라치기를 또 정치권에서 했지 않습니까? 특히 대통령이 나서서 대표적으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이전하라는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게 지난 뭐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아주 상식적인 우리 국민은 누구나 공감할 만한 말씀을 할 수밖에 새삼스럽게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그치지 않고 바로 오늘 이제 국가보훈부가 또 예산을 축소했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도 회복시키라고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투보님은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어요? 원래 대본에 보면은 북한과의 관계나 이념은 빠지고 국가보훈정책에 집행된 추념사였다, 이런 부분이 우리 대본에 들어가 있는데 앵커가 얘기를 안 하셔서 제가 그냥 얘기를 아, 네, 네. 근데 현충일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왜 생겼냐면 한국전쟁 이후에 그걸 그때 희생당한 우리 국군 이걸 기념하기 위한 걸로 현충일이라는 행사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이런 범위를 이제 추가해가지고 현충 행사가 굉장히 커졌는데 그 때문에 이 한국 전쟁에 관련된 언급들을 이제 해왔단 말입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많이 해왔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이 북한에 대한 언급 이런 게 아예 없었던 게 이제 특징적입니다. 근데 이거는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북한이 괴뢰 한국 이런 표현을 안 쓴다.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2년 전인가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 이걸 얘기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라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남북 관계에서 그 전과 그 후를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가 이제 며칠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언급 메시지를 일부러 좀 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인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이전 정부에 대한 리뷰까지는 몰라도 이 대북 정책이 아직 메시지로 나타날 만큼 그 가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오늘 현충일 추념사에서는 그 말씀하시지 않은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이념에 대한 이야기는 빠졌다. 근데 일부러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적절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 메시지를 내기에는 아직 우리의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남북 관계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메시지를 내려면 좀 더
그 탄탄한 준비, 그러니까 표현하기 전에 북한하고 어떤 물밑 얘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서 이게 표현이 나와야 되는 게 남북관계 특수성인데 이제 그런 지금의 그 남북관계 정세를 반영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북한의 그 어조는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고요. 오늘 여야 지도부 모두가 이제 추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방점을 찍었던 포인트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방점을 여당인 이제 여당이죠. 저도 맨날 방송하면서 좀 익숙치가 않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이제 내란 극복에 방점을 찍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경제 위기 돌파에 강조점을 뒀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야가 방점을 서로 다르게 찍었다라고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이제 언급한 메시지라는 것이 뭐 크게 이렇게 뭐 나눠서 볼 필요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얘기한 내란 극복이나 경제 위기 돌파는 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선서 시기에도 이 두 가지를 다 강조를 했기 때문에 다만 이 국민의힘의 셈법은 좀 경제 위기 돌파를 계속적으로 강조하는데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어제 3특검이 다 모조리 통과가 되면서 이 특검 수사 대상으로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거론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수사를 제대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정당이 해산될 수 있는 위기 아니냐라는 그런 소리까지 내부적으로는 일부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단어를 계속 극복하거나 비상계엄의 과거를 떠올리는 것은 뭐 당연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착잡하겠죠. 네. 언급하고 싶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경제 위기 돌파를 뭐 어떤 국가 행사가 벌어지더라도 저는 강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란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죠. 네, 지금 당장 국회에서 내란 특검법이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이제 재판이 시작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 멀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표현 중에 이 부분이 언론에서 많이 주목을 하더라고요.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게, 그게 이제 국가 안보와 보훈과 관련해서도 민주주의가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따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많은 국민들이 지난해 12월 3일 날 밤에 목도를 했습니다. 군인들도 이 잘못된 명령에 적어도 현장에서 파견됐던 그런 군인들은 소극적이나마 저항을 했구나. 그 덕분에 이 나라가 안정을 좀 살 수 있었구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지금 현재에 아직도 저는 현장에 출동했던 군인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새 정부 출범하면 우리 뭐 신변이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도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를 좀 같이 포함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고요. 경제 위기는 참 우리 박영식 씨가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분들에게. 지금 3일, 4일 전까지 집권 여당이 사실상 어디였어요? 지금 경제 위기를 갑자기 꺼내면 너무하잖아요, 이거. 좀 인간적으로. 네. 한 몇 달이라도 준 다음에 얘기를 하세요, 좀. 네. 아니 저도 사실 제복 입은 시민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계엄의 밤이 떠올랐거든요. 그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군인들의 모습도 떠오르고, 어떻게 보셨어요, 특보님?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용어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사회화되어 있는 용어냐면, 그러니까 제복 입은 시민이라고 말하면 특히 군, 경찰 이런 분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상명 하복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문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주 시민이라는 부분이 전제돼야 된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적인 명령에 복종하는 이런 대상이 아니고 제복 전에 강조하는 게 시민이기 때문에 이런 민주적인 통제, 문민 통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선해야 되는 존재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용어인데, 이게 이번 현충일 추념사에서 대통령께서 이 표현을 쓴 건 지금 다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3일 내란할 밤에 우리 군이 보여줬던 모습에 대해서 좀 아까 양지열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의기소침돼 있고 그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걸 북돋아주는 측면도 있고, 또 그 원래 군인이 또는 경찰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원칙적인 걸 좀 강조한 표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특보님께서 이번 정부가 아직은 북한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정리가 되어
지 않다. 그러니까 뭐 공약상으로는 평화를 더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은 있겠지만요. 오늘 이제 추념식에서의 추념사도 남북 관계, 그러니까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그보다도 지금 한국 상황을 보면 사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이재명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가 실용 외교를 보일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셔가지고요. 지금 이 외교 무대에서의 포지셔닝이 현재 시점에서 이 국민 주권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오늘 당장 결정할 수 있느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도 미국과의 관계성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정립이 안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집권 3일 차이기 때문에 미국 쪽의 행보를 보고 또 중국 쪽의 행보를 보고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국가의 라인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포지션을 취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른바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인선들도 뭐 완벽하게 다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라는 어떤 방향 설정은 취임 선서식에서 일부 나왔죠. 실용주의적 접근을 하겠다라는 정도로만 우리가 압축할 수 있겠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저보다 우리 황방열 기자님이 훨씬 더 전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분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제 발언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대목보다는 지금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남북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2019년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사실상 시작된 거고, 그다음에 그 이어서 그 다음에 2020년에 개성공단 내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해 버렸습니다. 이러면 사실상 남북 관계가 파탄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간에 육해공 상황에서 연결되는 거는 다 끊겼습니다. 연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다가 뭐 얘기할 때 파문점에서 마이크 들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 살아있는 게 핑크폰이라는 게 하나 살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북한 간의 직접이 아니고 JSA에 유엔군 사령부하고 북한군하고 연결되는 그 전화기 색깔이 핑크색이라고 그래서 이제 핑크폰이라고 부르는데 그거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아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연결되면서 북한이 이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특히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라고 규정을 하고 그걸 완강하게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헌법이라든가 북한 당 강령에서 통일 관련된 표현들을 다 지워버렸어요. 이게 이제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북 관계에서 뭔가 돌파구를 내려면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북한하고 미국 관계에서 뭔가 관계가 좀 부드러워지면서 돌파구가 나와야 되는 걸로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 원래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가지고 그렇게 되면 푸틴이 어떤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이재명 그 대통령 쪽에서도 이재명 선대위 상황에서도 이런 식의 기본적인 시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현충일 추념사에서 이제 남북 관계라든가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건 말할 준비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정세 전반을 볼 때 지금이 북한에 대해서 뭔가 말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일본에서도 대관계에서 지금 당선된 대통령의 첫 일성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관심거리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발언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관세 전쟁이 시작되었고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오묘해요. 오늘 시진핑과 90분 통화할 때 이 얘기도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 가장 중요한 뭐랄까요? 정책적으로 평가를 받을 무대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외교 분야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처럼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외교 분야가 망가진다는 건 경제, 안보 모든 게 다 망가진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의 문제는 한미동맹이 지나치게 치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얻어오는 거 없이 미국 측에 가서 글자 그대로 뭐 기타 하나 받아온 정도 이런 정도였었고 미국 대통령의 받아온 명패를 본인의 사무실에다 둘 정도로 미국에 의존했었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일본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반잔 채우면 저쪽에서 채워주겠거니 하면서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좀 굴욕적이까지 한 그런 자세를 취했는데 그럼 이재명 대통령도 한미동맹의 바탕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갈 것이냐인데 벌써 약간이지만 변화가 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미국에서는 축하 인사보다도 저기 그 중국과의 관계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거를 안 좋게 보는 언론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나오니까 사실 중국 쪽에서는 그 이 정권 차원에서 지난 정권 차원에서 그리고 지난 정권을 지지했던 분들이 현중 정서까지 올리면서 일으키면서 계엄 이후 벌어졌던 현상이 뭐 중국 대사관들 또 중국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언사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우리와의 관계 개선에 그렇게 큰 의지를 안 보였어요. 사실 몇 번인가 두 번인가 시도를 했는데도 윤석열 정권이 안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입장을 내니까 중국이 니네 왜 간섭하는 거야? 라고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외교 노선에 대한 기대가 있고 지금까지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했던 것이 풀리라고 생각하니까 미국과 중국이 오히려 거꾸로 밀당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를 보고 이게 외교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균형 외교인 거고 줄다리기 외교인 거고 검질 외교인 겁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네. 저는 뭐 알겠습니다. 섣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양지열 변호사께서 말씀 주신 그 미국의 이제 첫 입장이라는 게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라면서 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첫 입장을 밝힌 게 좀 제 생각에는 불안하게 느껴졌는데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외교 안보의 공백이다라면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왜 트럼프 대통령하고 빨리 통화를 안 하냐. 원래 이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고 한다면 모든 대통령이 당선 직후에 원래 통화를 하는 거다. 문재인도 그랬고 박근혜도 그랬고 윤석열도 그랬다. 근데 왜 이재명은 못하냐라는 식의 비판이거든요. 근데 이웃고 나서 이제 보도를 보면은 시진핑과 트럼프가 서로 만나겠다라고 상호 이제 방문 요청을 수락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결국 한국에 대한 어떤 그런 메시지가 양국에서 나올 것이고요. 그거를 듣고 나서 우리 국가가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거나 혹은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내놔도 늦지 않은 것인데 너무 뭐 지금 3일차밖에 되지 않았는데 트럼프랑 통화 왜 못하냐라는 식으로 뭐 조급하게 구는 거는 저는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보고요. 뭐 그냥 가소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대 특검 출범은 언제입니다. 어제 이제 3대 특검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까지. 먼저 세 분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 번번이 사실 뭐 이제 정부에서 거부권에 의해서 막혔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당연히 이제 출범을 하겠다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당연히 통과가 됐으니까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쓰지 않고 방망이 두드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3년 동안은 국회에서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통과를 시켜도 윤석열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 당연한 수사가 가동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 특검을 통해서 진실 규명에 속도가 붙을 거라고 보고요. 이 통과가 되는 장면에서 조금 씁쓸한 장면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재섭, 배현진, 한지아 정도의 국민의힘 이탈표. 나머지는 실제 반대를 한 일부 그리고 불출석한 다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 불출석한 극소수 중에 국민의힘 사실상 대표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너무나 그 어떤 저의 감정 컨트롤이 안 될 만한 분노를 또 주셔가지고 왜냐하면 3주 전에 보면 그때 현충원에 가가지고 최혜병 묘비를 끌어안고 기억해요. 국민의힘이 진실규명에 앞장서겠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본인은 특검에 반대한 전력이 있어요. 최혜병 특검을.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국회 본회의가 열렸어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럼 4주 전에 한 약속이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불참했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정당으로서의 어떤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전 특검으로 형사적 처벌도 분명히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정치적인 평가도 더불어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여기 지금 면피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재섭, 배현진, 한지아 이런 분들은 양심이라도 있지 나머지는 뭐냐 이제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경태 의원은 최상병 특검법은 표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민의힘이 특검에 반대 그 의견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 대다수의 국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특검의 내용을 보면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는 경찰과 검찰로 나눠진 수사 때문에 계엄 초기부터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불안한 면모들이 좀 보였었고, 그리고 다른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어떤 범죄 의혹들이 있고 심지어 공범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대법원에서 형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특검의 필요성이 내내 제기가 되었던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굳이 이렇게 특검을 하느냐. 이제 정권 잡았으니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이 사람들이 좀 정신이 있는 건가. 저거는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동안에 검찰이 정권에 의해서 휘둘렸다는 얘기를 자기들이 권력 잡고 있을 때는 검찰을 우리가 마음대로 했는데 니네가 가져갔으니까 검사들 이제 조정해. 저는 이 얘기 보고 검사들이 내일 아침쯤 성명서를 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듣고 기분 나쁜데 가만히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특보님? 이게 이제 정권 교체의 효능감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었구나를 가장 먼저 느낄 대목이 이 대목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세 가지 맞아요. 특검. 근데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우리가 방송할 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다른 건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좀 양보해서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특히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순전히 자기네 욕먹는 거 피하려고 안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오히려 국민의힘 정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최상병 특검 같은 거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으면 그 사건 자체는 대단히 비극적이고 슬픈 사건이지만 20살 젊은이가 죽은 거니까. 근데 정권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 잘 처리했었으면 오히려 그 화를 복으로 돌릴 수도 있는 건인데 좀 아둔하고 경직적이고 정권이 경직적이다 보니까 이것조차도 못 받았던 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통과된 게 특히 최상병 건은 대단히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판단을 해보면 저는 이게 꼭 필요한 수사지만 앞으로 정권 운영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대목이지만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싹 도려내고 이 특검 국면은 좀 조속히 정리되는 게 이후에 그 전국 운영에서는 좀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특검을 주문을 하셨는데 이 세 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고 정말 메머드급인 게 세 개 특검에 투입되는 파견 검사만 총 120명입니다. 언제 출범을 하고 정말 어느 정도면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숫자가 많으면 네. 당연히 전폭적으로 뭐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빠른 결론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에 있었던 언론 보도가 너무 세세하고 면밀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보더라도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명이고 기간도 김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보다 좀 짧아서 더 빨리 나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규모 자체가 지금 아까 메모드란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지방검 120명이면 지검 중앙지검급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뭐 저는 빨리 어쨌든 진실규명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내용이 좀 방대한 거는 그러니까 내란 특검과 김여사 특검법의 경우에는 내란이 최혜병 특검법보다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네. 양이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그래서 아마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가만 보면 최혜병 특검법도 수사하다가 보면 김여사 특검법이랑도 같이 이제 수사가 뭐랄까 좀 접촉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와 관련된 내용들, 이종호 대표. 네 이종호 대표 이런 걸 어떤 또 이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최혜병 특검법도 본인들이 수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을 뭐 알아서 결정하시겠습니다만은 연장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요. 다만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규모 면에서는 내란 특검법이 가장 최근 것이고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인물들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김여사 특검법도 가만 보면은 양평고속도로 게이트도 수사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것도 사실 양이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건이 굉장히 좀 길게 이어지고 지방선거 직전까지는 아무래도 이 특검과 관련된 사안이 영향을 주고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네네. 아까 이제 우리 황방열 특보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국정 운영에 뭐 도움이 된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전국의 향배를 이 특검이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뭐 국정 운영의 탄력이랄까요? 그러니까 야당이 힘을 못 쓸 가능성이 높다. 이 특검 사안 때문에. 야당에서는 벌써 뭐 왜 메모드 특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까지 뭐 검사들 많이 쏟아부으면 뭐 민생은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정치보복이다. 하는데 정치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꺼내는데 그럼 일단 왜 이렇게 메모드가 됐는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누가 그렇게까지 만들어 놓으라 맞아요. 그랬어요 이 예. 상황을. 게다가 지금 대표적으로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 최혜병 특검법도 마찬가지인데 지난 정권에서 통과를 시켜줘서 거부권 행사를 안 하고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국회에서 제의 요구해서 이 전에 수사를 다 정리를 했으면요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어요. 그 사이 혐의가 늘어났던 겁니다. 계속 정말 이런 거죠. 사람 몸이 아팠을 때 종기 정도에 끝낼 수 있었던 걸 암으로 키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120명 많은데 그 얘기하죠. 이재명 대표 수사에 동원된 검사가 150명에서 200명이다라고. 그러면 이게 사건으로 놓고 비교를 하면 비교조차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번에는 사실 저는 반드시 명확하게 이 수사를 해나가야 되는 게 아까 이제 현충일 추념식을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3대가 친일하면 잘 산다라는 그런 언급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 말이 우리 사회에서 왜 만들어졌을까요? 뭔가 부정이고 잘못이고 분명히 단죄해야 될 것들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않은 식으로 묻어버리고 우리가 앞으로만 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그런 자들이 암처럼 이렇게 살아남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3대로 가면 지금까지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또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글자 그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것이고 다만 이제 지금 아까 저 특보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뉴스선상에 많이 오르내리지는 않도록 그런 부분은 그 특검을 하는 쪽에서도 그리고 정권 차원에서도 우리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저는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거기서 막 나오는 것들 막 어떤 화제성도만 찾아내가지고 지금 정작 중요한 것들로부터 시선을 뺏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제 준비 기간 한 20일 정도에서 한 달 정도 걸릴 거다. 그다음에 수사 기간 70일 뭐 이제 2회에 걸쳐서 또 연장도 가능하니까 150일 하면 5달 정도? 그러면 연말 내지 연초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통상 보면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연장되죠. 그 다음에 또 특검은 특별한 상황에서 하는 제도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나도 나머지 수사나 또는 공소유지는 검찰로 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 나눴지만 아까 최상병 특검을 포함해서 이게 한 국힘에서 보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이런 상황을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특검 같은 경우에 원래 외환죄 부분, 내란 특검 관련된 부분에서는 외환죄는 없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외환죄 부분이면은 국내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북한의 무인기를 보낸 평양 상공에 특히 김정은 집무실 상공에 그 무인기가 실제 우리 군에서 보낸 거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경우에 야 이거는 대단히 수사 주체로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더 키워놨어요. 근데 이게 평양 상공에 무인기 간 게 우리 군에서 보냈다는 의혹을 국민들까지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안 파헤칠 수가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파헤쳐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되면 수사 주체가 이걸 공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아주 현실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북한하고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나중 상황을 좀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이걸 감추고 축소하려고 하는 게 지금 더 키워놨다.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특검 네. 같은 것들이 이제 그 특검법이 올라갔을 때 윤석열이 거부하지 않고 본인이 선택하게끔 만들어 준 적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했으면 됐죠. 근데 이렇게까지 안 왔. 그때 했다면 이렇게까지 안 왔죠. 그리고 이제 계엄 전국에서도 실제로 권한대행들이 특검법을 관련해 가지고 거부를 하거나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파이가 커지고 의혹은 추가됐죠. 저는 뭐 이건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부분이 추가되고 파이가 커졌는지를 한번 에디터님께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내란 행위나 외환 유치 행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황방열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기존에 있었던 특검법들을 여러 번 이제 그 당에서 조정하는 과정에 의혹들이 몇 개 또 빼주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넣을 수 있는 걸 그냥 다 넣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외환 유치 행위를 포함해 가지고 군사 반란을 포함해 범죄 의혹 11가지를 특검이 수사를 하는 거고요.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에는 명품백 의혹뿐만 아니라 건진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여기에 더해서 아까 얘기했던 고속도로 게이트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수사건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김건희라는 이름이 들어간 사건들 중에 의혹이 있는 건 모조리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검사가 40명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란 특검은 이제 검사가 60명, 김여사 특검법이 4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본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방대한 의혹들을 모두 다 특검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기소될 범죄자들도 많을 거고요. 수사 대상들도 굉장히 확대돼서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왜 안 받았냐 이거죠. 네. 일단 지금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거다 이런 관측이 우세를 하고요. 좀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제 내란 재판에서 중요한 증언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다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관계자로부터 워딩이 나오니까 또 다시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포승줄과 수갑을 채워라 이런 명령이 실제 있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경찰서 수사단장이 그렇게 증언을 했고 이재명 우원식 그리고 한동훈 세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를 하라라고 했고 정확하게 체포 지시를 하면서 기존에 없었던 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삼단봉, 포승줄, 장갑, 방검복 이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한 가방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급받았다는 건데 이게 군사용품으로 평소에 꾸릴 수 있는 군장이 전혀 아니잖아요. 네. 그걸 보는 순간 굉장히 당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 그래서 국회에 들어서 도대체 민간인 체포도 하는 곳이 아닌데 우리나라로 뭘 하라는 건지 굉장히 의아했다라는 식의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건요. 당장 그 사람들 잡아서 구금시설로 수방사에 있는 만들어놓은 곳으로 데리고 가라. 미리 준비도 해놨고 그러면 이게 윤석열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재판받으면서 이게 군인들이 그 파견에서 실패할 줄 알았다. 그리고 이거는 국민들에게 계몽을 하기 위한 거지 실제 계엄을 저지르려고 한 게 아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게 또 그러니까요. 증명이 된 거예요. 또 입증이 된 거예요. 예. 아무도 안 믿었지만 이렇게 하나씩 나나씩 다 파헤쳐지는 겁니다. 뭐 김현태 전 특임단장 707 특임단장은 어제도 이제 또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특검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내란 재판도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특보니 지금 이제 내란 관련한 이 혐의들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지. 아니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온 것들이 계속 밝혀져 온 과정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검찰에다가 거짓말 해온 거를 이제 밝혀나오는 과정인데 뭐 지금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케이블 타이 가지고 장난쳤지만 뉴스토마토 유지훈 기자를 직접 케이블 타이로 묶으려고 했고 폭행했다라는 게 이미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장군들 뭐 방첩사령관이라든가 수방사령관이라든가 특전사령관이라든가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는 일부 나왔는데 이것도 수사에 들어가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 군의 중요한 핵심 보직에 있는 간부들이 육군 참모총장 포함해서 계엄사령관 잠깐 만났던 박안수 참모총장까지 포함해서 중요 보직 장군들이 했던 행동이 일부 드러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얼마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최상목 부총리 출금됐잖아요. 근데 출금 대상자 확 늘어날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장군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행에 손발로 움직인 영관급 장교들, 합참의 무슨 과장들이라든지 대령들이라든지 이 구체적인 것들이 이제 다 밝혀져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사는 실제로 내란 외환죄는 굉장히 그 수사기관이나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싹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다시는 군에서 쿠데타라는 걸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긁어낼 수 있는 건 싹 긁어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일단 내란도 그렇고 뭐 김건희라든지 최상병 특검법 모두 말씀하신 대로 진실에 다가가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에디터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차기 지도부를 이제 다시 꾸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오늘 보니까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영교, 김병기 의원이 출사표를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당대회까지 이어질 텐데 요거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뭐 이제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1번이 김병기 의원이고요. 2번이 서영교 의원인데 원내대표 선거는 이제 4시에 후보 등록 마감 절차를 밟아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조승래 의원이 그렇죠. 나가실 마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나가지 않기로 했다라고 이미 오늘 오전에 입장이 나왔었고요. 뭐 두 분 다 친명이어가지고 누가 될지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누가 될 것 같다라고 전망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아니 뭐 저는 뭐 당원이 아니고 좀 자유로운 입장이어가지고 제 생각엔 누가 좀 더 유리하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 얘기해봐야 틀립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내대표 선거는 제가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의원들의 마음에 따라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13일에 지금 6월 13일이죠. 6월 13일에 아마도 원내대표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권리당 의원의 표심들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뽑는 선거였는데 이번엔 좀 특이하게 권리당 의원 표심이 좀 들어가거든요. 80대 20 이렇게 네, 들어가죠?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 근데 그래도 그게 좀 어렵습니다. 당원들이 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의원들의 어쨌든 의견들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어서 뭐 그런 대목들을 우리가 좀 포함해서 보긴 해야 될 것 같고 당대표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8월설이 나왔었는데 조금 앞당겨져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굳이 딜레이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당내 중지가 좀 모아졌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 당대표 선거에 결선 투표제 도입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당의 절차를 또 밟아가지고 아마 수정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당대표도 뽑히고 원내대표도 뽑히면서 새로운 진용이 갖춰지는 거여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극초반에 당의 정비를 확실히 끝내는 동안에 과연 야당은 뭘 하고 있을까에 또 이제 한편으로는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지금 여당이 됐고 여당 차원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하루하루도 지금 굉장히 많은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전열 정비를 여당이 좀 빨리 갖추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야당은 지금 완전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한편으로는 비교가 된다라는 그런 비교되는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까지 짚어봤습니다. 1타 정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박영식 시사 에디터 황방열, 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양지열 변호사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장 뉴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TV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중국하고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 좀 불안하기도 하고 미국의 트럼프가 저렇게 압박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서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뉴스토마토 그리고 성공회대학교 미래지식연구원 공동 기획한 트럼프의 갇힌 세계 대한민국의 선택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경제 외교 전략에 대해서 성균 중국연구소 이희욱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내 최고의 중국 전문가셔서 모시기 정말 어려웠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게 그 중국하고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는 게 엉뚱하게 미국발 걱정이죠.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중국하고 계속 뭔가 갈등을 빚는 것 같고 압박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는 중간에 끼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인데요. 최근에 또 스위스에서 고위급 회담하면서 왜 그래도 관세 전쟁 미국 중국 간에 휴전한다. 90일간 유예한다. 이런 합의도 있었는데 또 요즘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또 그건 아니고 여러 가지 기존의 규제는 계속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떤 겁니까? 그 일단 광물 전쟁을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중국이 쓸 수 있는 수단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광물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아마 국가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요체로 생각하는 뭐 한 54개 광물 중에서 한 36, 7개 정도가 굉장히 핵심 이제 공급망에 위험이 있는 요소들인데 그 중에 한 67% 정도가 중국에서 공급을 해야 되니까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이 무역 전쟁의 와중에 결국 이제 광물을 수단으로 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023년에도 갈륨과 이제 게르마늄 같은 것들 수출 통제를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 이렇게 본격화되니까 중히토류 같은 원자력 같은 데 쓰이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규제하기 시작해서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이 경쟁이 에스컬레이션 되고 뭐 보복에 또 보복하는 이런 이제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히토류라고 하면은 어떤 정도로 중요한 겁니까? 그 전에 게르마늄 같은 것보다 훨씬 중요한 훨씬 중요하죠. 그러니까 원자료의 개발이라든지 TV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이것이 없으면은 이제 생산하지 못할 정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종의 이제 히토류 같은 것 중에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 요새 그러니까 X에 나 트루스 소셜 이런 뭐 SNS에 글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데 그 중에 눈에 띄었던 게요. 지난 30일, 5월 30일이죠. 중국이 미국하고의 합의를 위반했다, 완전히 위반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이제 그 6월 5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6월 5일 새벽에 보니까 시진핑이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그 히토리움 뭐 광물 수출 제한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근본적으로 양국 이제 기싸움 같은 것들이 치열한 것 같아요. 트럼프도 이게 중국을 차이나 베싱을 해서 중국을 때려서 얻는 이익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뭐 이란 문제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 있고 또 뭐 대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중국과 관세 전쟁을 해서 자기의 정치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성과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그래서 이게 어젠다를 조금 이전해야 되는 그런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중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중국 경제 썩 좋지가 않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이제 업적 정당화를 위해서는 경제 성과를 내야 되고 또 그런데 지금 상황은 별로 좋지가 않고 그런 상태에서 크로즈 콜을 서로 안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이 크로즈 콜을 부르면 내가 마지못해서 응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어떤 뭐 체면도 세우고 또 위신도 관리하고 할 텐데 시진핑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 내가 먼저 크로즈 콜을 부르지는 정확한 않겠다. 요구사항을 딱 얘기한다는 말씀이신 그런 거죠? 의미에서 이제 서로 이제 강대강 국면이 기싸움과 연결되면서 이렇게 좀 작동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X에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양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외교부를 통해서 그 가짜 뉴스다 그런 형태의 기싸움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싸움 하다가 단기적으로 끝나서 또 뭐 무역도 하고 괜찮아지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새로운 냉전 같은 형태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냉전이라는 게 이제 구냉전과 한번 비교해 미소 냉전기를 보게 되면 네. 미소 냉전기는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적대적 이데올로기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이 각자의 블록에서 경제 활동을 했고 네. 그리고 적대적 동맹 체제를 구축했잖아요. 근데 지금 21세기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의 이런 경쟁 구조가 과거의 군행전을 되풀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중국의 그 이데올로기를 좀 수출하고 싶은데 네. 수입할 수 있는 국가가 별로 없어요. 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리더십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팔로우십이 없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경제 구조가 상호 의존이 거의 무기화돼 있어갖고 이게 커플링 한다는 것들과 이제 디커플링 하는 것들 사이에 완전한 디커플링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중국도 그 국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을 상대로 해서 동맹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냉전의 양상은 나타나고 있는데 이 구조적으로 조기에 과거의 구냉전과 같은 신냉전이 재현되기는 상당히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냉전 과거네 어쨌든 뭐 용어가 뭐든 간에 과거 냉전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 근데 그래도 어떤 분들은 이게 트럼프 1기하고 2기하고 조금 비교해 보면 좀 그래도 온도 차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 사이에 변화는 없는 겁니까? 훨씬 더 구조화됐죠. 1기 트럼프 1기 네네. 때보다 구조화됐는데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때 중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트럼프가 딱 당선이 되고 나서 세계 이제 주식 시장의 흐름을 보면요. 네. 일본하고 중국의 주식 시장 비교적 견조한 이제 상승세 또는 이제 유지를 했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폭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네. 현상 그렇지 않게 나타나는데 그 원인을 따지고 보면 IB들이 중국이 이런 트럼프 2기 체제에 대비해서 상당히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실제로 중국이 트럼프 1기 때 2019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앞으로 미중 간의 무역 흑자를 제로로 만들 수도 있다. 그때 네. 1기 때 이미 이런 이제 상황을 조금 구조적으로 보고 상당히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8년 무렵에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 수출 의존도가 한 20% 정도 됐거든요. 근데 금년에 보면 한 14%까지 낮춰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1기와 2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1기 때 학습 경험이 2기 때 지금 준비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신냉전의 양상이 1기 때보다 굉장히 본격화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대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경제 이야기를 좀 넘어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또 중국 경제도 상당히 어렵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었는데요. 근데 중국에서는 사실은 또 상당히 그 동안에 이 중국 경제가 강해졌다 이런 평가를 좀 한편에선 또 뭐 글로벌 시장에서도 받기도 하는 것 같고 뭐 딥시크 같은 걸 가지고 AI 기술을 막 이렇게 놀라게 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 배경에 그 신질 생산력이라는 그런 새로운 개념을 제시를 하면서 경제를 좀 다시 살려보겠다 이런 이 전략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회에서 사실 경제 성장률 목표를 이번에 그 5%로 다시 잡기도 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중국의 경제와 관련된 경쟁력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신질 생산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을 때 왜 생산성이 아니고 생산력일까? 이렇게 보면은 뭐 사회주의 정치 경제학에 보면 생산력과 생산 관계가 결국 이제 생산 양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렇죠. 막시즘에서 나온 용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질적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생산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생산 관계라는 게 이제 정치 구조나 뭐 사회 구조 그런 이런 뿐 것 아니라 이제 노동과 자본과의 아, 성격이 굉장히 노동과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디지털 전환과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큰 전환에 맞이해 갖고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생존 방식을 유지해 나갈까 여기에 걸맞는 생산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새로운 이제 질적 생산력으로 나타난 것 같고 네. 그게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뭐 AI나 반도체나 이런 이제 미래 기술에 대한 네. 이런 것에 대한 혁신들로부터 만들어내는 생산력이 결국 노동과 자본의 성격들을 바꾸고 이런 형태가 전체적인 이제 사회 구성을 바꾸는 그런 개념으로 어프로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러면 신질 생산력이라는 거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네, 어떤 경제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뭐 맞다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AI 시대 좀 연결이 많이 되네요. 요즘 시진핑 주석이 상당히 그 중국의 벤처 기업가들을 만나고 네. 테크 기업가들 좀 멀어져 있었던 뭐 예를 들면 알리바바, 마윈 같은 경우도 네. 이렇게 다시 가까워지는 것 같고 이런 모습 언론에서 많이 봤는데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연관이 되죠. 그리고 이제 중국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이제 학습하는 조직이 있는데 네. 그게 중앙정치국 집체학습이라는 걸 하는데 4월에 그걸 만나서 네. 인공지능의 발전을 어떻게 이제 강화할 것인가 하는 공부도 했고 네.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15차 5개년 기획 15차 5개년 기획이 2030년까지 진행되는 그 장기 프로젝트인데 네. 그 안에서 핵심적 내용들도 대부분 이러한 내용들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민영기업하고 국유기업 사이에 네. 민영기업의 어떤 혁신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갖고 좀 고치시키고 고무시키는 그런 이제 효과도 있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시진핑 혼자만이 아니고 당 공산당 중국 공산당 전체가 좀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게 중국에서 신형 거국 체제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네. 이거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갖고 있는 자원을 집중을 해야 되기 위해서는 이 칸막이를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에 있어서 네. 부서별 칸막이를 없애고 총동원 체제로 만들어서 미래 기술에 집중하겠다 이런 이제 전략들을 세우게 되니까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정책 결정 집단 사이에 넓은 컨센서스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네, 네. 조금 더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그 말씀하셨던 신질 생산력에서 핵심적인 기술은 인공지능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중국이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게 있나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을 보면은 네. 뭐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나 아니면 뭐 위성 항법 자치, 그러니까 중국판 GPS라고 일컬어지는 네. 베이도가 있고, 뭐 우리가 잘 아시는 뭐 5G나 네. 이런 통신 위성 이런 부분들의 기술의 진전들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어요. 네. 어떤 부분들은 뭐 양자역학 같은 경우는 거의 미국에 근접한 상태로 가 있고, 그런데 중국이 이 미래 산업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 바로 반도체와 인공지능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도체 부분들은 입구부터 출구까지 모두 이제 경쟁력의 한계를 갖고 있고 그로부터 이제 인공지능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이 반도체 부분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이 부분의 고리를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장악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미국 쉽게 풀어줄 것 같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강요된 자립화를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제재 역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은 일단 사람을 좀 키워야 되겠다. 네. 인재 배양에 뭐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뭐 대학도 재편하고 있고, 뭐 학과도 재편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주 돈을 집중적으로 이제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만 하더라도 전체 R&D 투자, 뭐 지방 정부까지 포함하면 우리 돈을 한 800조 정도를 투자를 했으니까 네. 엄청난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뭐 AI를 좀 글로벌
그러니까 농촌에서 도시를 포위하듯이 네. 외곽에서 중심을 포위한 방식과 같은 AI의 어떤 실크로드 같은 걸 만들어서 AI를 좀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표준을 만드는 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중국 현장에 가보면 쉽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AI의 상업화 부분입니다. 뭐 농업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 AI의 상업화, 그러니까 시장을 통해서 만드는 혁신이 연결되는 구조가 굉장히 강하고, 네. 뭐 이런 것들 지금 결합하는 전략들을 지금 중국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정책으로도 뭐 인공지능 플러스 알파 이런 계획도 세우고,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에 에너지를 다 써서 이게 앞으로 미중 간의 게임 체인저가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하긴 그 상업화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만리장성에서 드론으로 이렇게 음식 배달 시켜 먹고 그런 거 저 영상으로 봤는데 네. 그런 게 이제 되게 상업화하는 되게 눈에 딱 보이는 인공지능 활용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뭐 태산에 그 쓰레기가 뭐 로봇개가 수거해 가고, 아, 또 농사를 지을 때 보면 뭐 농민들이 어플리케이션을 깔아갖고 비료를 뿌리기 직전에 오늘 뭐 날씨 상을 보고 이 비료를 뿌리는 게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인공지능이 오늘 뭐 날씨가 습하고 하니까 모레쯤 뿌리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아, 그 접고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 네. 일상화돼 있고, 그다음에 뭐 스마트 시티 같은 것들 만들어서 원격 의료, 뭐 원격 교육, 원격 행정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이 모형들을 만들어서 뭐 제3세계 수출할 생각도 갖고 있는 것 네. 같고, 굉장히 실생활의 응용이 우리보다 굉장히 빨리 돼 있고, 그러네요. 저도 뭐 우한에서 그 자율 자동차를 한번 타봤는데, 네. 당신이 오늘 이 택시 탄 사람의 20번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아, 기사가 아예 없는 자동차. 기사가 없는 그 아. 택시가 지금 다니고 있고, 네. 그게 2만 명당 1명꼴로 이렇게 자율 택시가 다니는 그런 상태에서 네. 어떤 변화가 굉장히 빠른 식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또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그 인재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에 800조 원 쓴다. 이 아니, 말씀. 대학의 R&D에 R&D에 800조 원 쓴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왜 미국에서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버드 대학교 뭐 외국인 학생들 규제를 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미국 학생들 미국 대학 입학하려고 비자 받으면 굉장히 까다로워질 것 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뭐 중국 학생들 우수한 이제 중국 학생 이공계 학생들을 만나보면 분노 게이지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요. 유학을 가기 굉장히 봉쇄돼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가 있는 사람들도 이제 정보 조건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네. 들어오는 귀국률이 아주 고급 인재의 귀국률이 예전에 한 50%를 밑돌았거든요. 네. 지금은 75%까지 높아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의 아주 과학기술의 인재 풀이 네. 상대적으로 넓어져 있고, 네. 또 미국으로 유학까지 못한 학생들을 지금 홍콩에서 지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방식으로 미국이 이런 디커플링을 시도하는 결과, 인재 디커플링이 시도한 결과가 네. 결과적으로는 뭐 강요된 자립화를 굉장히 빨리 진척시키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게 그러니까 뭐 반도체, 뭐 AI 반도체 이런 데서도 제재 역설이 나타나지만 이게 사람하고 관련돼서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게 더 네. 장기적인 효과는 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미국이 저는 단견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만들어지는 이런 이제 미래 기술들이 대부분 이민 국가였기 때문에 많은 글로벌 인재들이 거기 와서 그렇죠.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성과거든요. 네. 이것이 미국 땅에서 미국 사람이 중심이 돼서 네. 이 미국 기술을 가지고 미국 공장에서 만드는 것들이 이게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것들은 회의론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중국이 기술하고 인재 육성에서 확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중국 시장이 뭐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피크 차이나다, 중국의 성장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나라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었거든요.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까? 성장률 자체는 약간 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들은 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네. 근데 중국이 이제 5% 전후로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전후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구간을 두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뭐 정확하게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최근 4, 5년간에는 이게 구간을 둡니다. 금년에도 이제 5% 전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그 탄력적인 구간을 두고 있는데,
왜 중국이 5% 전후에 성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고용과 실업의 문제입니다. 네. 중국이 매년 대학생들을 포함해서 한 1,200만 명이 신규 시장에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고용 사정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낮추게 되면 이 고용이 그냥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불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네. 성장률을 조금 인위적으로 높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뭐 재정과 소비, 순수출 이걸 해야 되는데 순수출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재정도 지금 중국의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태에서 네. 재정을 통해서 경제를 인위적으로 끌고 가는 건 한계가 있고 네. 또 소비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네. 소비도 중국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조금 얼어붙었어요. 네. 최근에 아주 최근 통계를 보니까 구매력 지수 같은 걸 보니까 PMI가 50%를 밑돌았더라고요. 아. 그 경우는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소비 심리 위축과 네.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뭐 인구 문제라든지 또 총 요소 생산성의 저하라든지 뭐 도농 간의 격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아마 이제 정점을 꺾고 내려오지 않겠나. 네. 그러면 이제 그 내려올 때가 가장 위험하지 않겠나는 이제 위험 구간, 네. 데인저 존도 나타난다고 하는 것들이 네. 이제 피크 차이나론의 핵심인데 거기서 네. 상당히 또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서구에서는 이제 중국의 성장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이제 대비해야 된다.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에 대비해야 된다는 논의가 나타나고는 있는데 네. 여기도 이제 약간 서구의 좀 과도한 위스플 싱킹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데요. 네. 뭐 부동산 거품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부동산의 그 부채 중에 이게 해외 부채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 정부가 보기에는 유동성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방 정부의 부채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 중국 지방 정부가 부채를 안 왔어요. 그 지방 정부가 이제 부동산 개발을 못 하니까 세수가 줄어들고 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지방 정부의 이제 부채 청산을 위한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가 한 1,000조 정도 풀었더라고요. 최근에 네, 보니까 네. 그런 문제도 있고 인구도 사실 인구 성장하고 경제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긴 한데 이게 완전히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새로운 혁신이 만들어지면 네. 그로부터 또 다른 이제 고용 형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중국의 도시화율이 지금 한 66% 정도 되니까 아직은 네. 농민이 넘어와서 도시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은 있어요. 우리보다는 아, 중국이 그렇군요. 상당히 공간은 남아 있고 우리나라는 90%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거의.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요소들을 보면은 위기가 여러 가지 위기 요소가 하나의 바틀렉 병목 구간을 통과하게 되면 중국의 거버넌스에 한계가 오겠지만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엇갈려 온다든지 네, 하게 네, 되면 중국이 갖고 있는 거버넌스로 풀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피크 차이나로는 이런 측면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접근해야 중국에 대한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아니 저 최근에 중국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 도시에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하나 아파트가 있는데 한 동이 다 이 뭐라고 해야 될까? 골격만 이렇게 완성된 네. 상태로 딱 이거 방치가 좀 흉물처럼 돼 있어서 저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보통 중국은 아파트를 그렇게 지어가지고 네, 분양을 네, 한다면서요. 분양하죠. 다 분양된 아파트인데 다 갭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네. 우리 용어로 따지면 들어보니까 갭 투자 비슷한 거더라고. 빚내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분양을 받았는데 팔리질 않아가지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투기자인 거죠. 살려고 산 게 아니고 그냥 도시에 딴 사람들이 투자로 산 건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안 팔려가지고 지금 저 상태로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동산 이제 거품들이 굉장히 심하고 사람들이 이제 가수요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뭐 갭 투자도 하고 네. 빚을 내서 집을 사기도 했는데 근데 지방 정부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네. 지방 정부가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방 정부의 성과 관리를 할 때 얼마나 업적을 낸지를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지방 정부가 업적을 내는 제일 좋은 수단이 개발구를 만들어서 부동산 거기로부터 세수가 발생하게 네, 되니까 네. 땅을 팔아서 뭐 개발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결탁한 거죠. 아. 지방 정부하고 이제 뭐 부동산 산업과 네. 결탁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실률도 많이 발생하고 네. 있고 뭐 팔리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네. 또 도시하고 농촌 사이에서 어떤 차이도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아. 오히려 지방 도시에는 훨씬 더 심각한 거죠. 네. 그러니까 중앙보다는 이 가수요가 완전히 죽어버린 거고 네. 그래도 아직 도시는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어서 네. 그런 이제 형태가 조금 이제 구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런 조치를 지금 좀 공격적으로 중국 정부가 해 갈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죠. 아까 구매력 지수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네네네. 상태고 내수를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데 네. 뭐 내수가 잘 진행이 되지 않잖아요. 네. 저축률이 오히려 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자율을 조금 낮춘다든지 이렇게 통해서 인위적인 경기 부양 조치를 통해서 내수를 끌어올려야만 중국이 조금 지금보다는 좀 건전한 이제 경제 운영을 할 수 있을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중국 정부가 아마 인위적으로 내수 진작 조치를 취할 것으로 네. 보이고요. 실제로는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넓은 범위에서 이구 환신이라는 전략이 있는데 옛날 거를 새 것으로 바꾸면 그 보조금을 주는 이런 정책, 바우처를 제공한다든지 이구환신이니까 옛 것을 바꾼다는 뜻이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거 바꾸게 되면 새로운 거기다가 그 뭐 부분이요. 보조금을 준다든지 네. 바우처를 지급한다든지 지방 정부별로 다양한 조치를 취해서 네. 중앙 정부의 조치하고 지방 정부의 조치가 소비를 이제 진작시키는 것으로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소비 진작에 상당히 정책적인 초점이 네, 네,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말씀하신 중국 경제의 변화 이렇게 좀 자립 경제 말하자면 기술과 뭐 인력 측면에서 자립이 달성이 된다든지 또는 뭐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한때는 중국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장도 개설하고 했다. 지금 또 많이 나왔다고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중 경제 구조는 무역 통상 구조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중간재 자본재 수출을 많이 하고 그 거기서부터는 무역 흑자를 얻었다면 지금 아마 무역 수지가 제로거나 네. 또는 무역 수지가 아마 적자로 지금 돌고 있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수출은 줄고 수입이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총 무역 규모는 작년에 보니까 한 2,500억 달러 정도를 했는데 네.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고 있어요. 그 수입의 내용이 대부분 중간재, 네. 부품, 소재, 장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중 간의 무역 구조가 예전에는 조금 뭐랄까 이렇게 경쟁적인 구조가 있고 보완적 구조가 있었다면 보완적 구조가 이제 경쟁적 구조로 넘어온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중국을 이제 떠나온 기업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떠나오는 기업이 생겼는데 그러면 중국 시장을 버릴 수 있냐 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근데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 중에 하나이고요. 그 이제 그 시장의 성격이 있고요. 공급망도 중국의 공급망이 없으면 네. 이게 우리 한국 산업을 지탱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네. 있고 공장도 아마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중국이 일종의 닥 팩토리처럼 네. 완전히 그 뭐랄까요, 뭐 노동자가 없는 형태의 공장이 만들어지는 그런 스마트 공장 또 닥 팩토리 같은 것들이 본격화되게 되면 네. 이 여기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이제 신산업에 대한 협력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 제가 뭐 그 전에 듣기로는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들이 중국에 탈중국하는 것이 아니라 네. 새로운 형태의 이제 기술 협력을 위해서 중국을 어떻게 관리하고 접근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이제 중국 접근 전략들을 여러 가지로 만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소비재 기업뿐 아니라 뭐 굴지의 대기업들도 중국의 네. 과학기술의 혁신들을 과소평가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네. 새로운 이제 신기술을 어떻게 협력해서 제3세계에 내다 팔 것인가 하는 네. 새로운 형태의 이제 중국 시장, 중국을 이제 좀 접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형태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흐름,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중간재를 수출하던 그런 관계에서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이게 소재 부품 장비를 이렇게 많이 수입하는 구조로 점점 넘어가는 협력이 되는 겁니까? 넘어가서 우리는 완제품 만들어서 다른 데 파는 협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산업의 수준들을 이렇게 탁 펼쳐놓고 보면 반도체를 빼놓고 중국에 대해서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뭐 미국이 한국 기술이 중국에 수출할 때 수출 통제 조치를 네. 참여하라고 얘기했을 때 통제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반도체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말고 다른 기업들은 중국이 먼저 앞서난 기술들 어떻게 흡수해서 뭐 스타트업 기업을 흡수한다든지 흡수해서 네. 와서 이걸 3, 4기 어떻게 확산할 것인지를 네. 고민하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국을 좀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아, 그럼 오히려 원천 기술 내지는 기술력이 중국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져다가 다른 오히려 더 가공해서 이제 우리나라 또는 뭐 전 세계 소비자 입맛에 맞는 뭔가 다른 상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형태 우리가 예전에 중국 공장을 놓고 OEM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어떤 시기냐면 한국 사람들이 아직은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약간의 이제 좀 불신 구조가 있죠. 네네. 근데 사실 기술은 중국 기술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어서 파는 아, 그러니까 ODM 이런 이제 형태가 중국이 기술을 가지고 한국에서 팔면서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처럼 파는 한국에서 만들었으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로 찍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소비재 전자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우리가 흔히 지금 보고 있는 뭐 텔레비전 같은 거, 텔레비전도 이렇고 뭐 로봇 청소기 같은 거 이런 거 다 청소기, 대부분 중국 기술이거든요. 아, 근데 메이드 인 코리아가 찍혀 있는. 뭐 있죠. 왜냐하면 이게 한국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게 이렇게 판단하다 네. 보니까 중국 기술을 가지고 한국 이제 소비재 우리 한국에서 네, 네, 만들어서 파는 그런 구조들도 나타나고 아. 있으니까 완전히 이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지금 네. 무역 협력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컨대 옛날에 우리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하던 것처럼 우리가 소비 시장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관계가 뭐 그럴 되는 수도 겁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도 중국에 형성될 수 뭐 있다. 지금 다니고 있는 뭐 네. 전기차 같은 것들도 대부분 중국 제품들이 새로 들어오는 것들이 한 절반 이상은 중국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넓게 퍼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도 수출 국가인데요. 우리 경제도 뭐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수출할 이제 때가 사실상 뭐 미국밖에는 없어지는 건데. 네, 그 중국이 이제 소비 시장에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 하는 것도 관건인 것 같아요. 중국이 이제 과거의 그 중저가 제품이 아니라 프리미엄 시장하고 럭셔리 시장에 어떻게 이제 진출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것인지를 좀 생각해 나가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중국 소비 시장에서 어떤 프리미엄 네. 군에 있는 네네. 굉장히 고부가가치 비싸고 좋은 그 제품들을 어떻게 공급해서 거기를 좀 장악할 것인가 이런 그리고 전략을 이제 중국이라는 시장이 크기도 하지만 또 분포가 집중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전체 하나의 국가 단위로 생각하지 말고 네. 뭐 남쪽에 또 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집중적인 지역에 조금 집중해서 이렇게 소비 시장을 공략하는 그 시그멘테이션 그런 이제 전략들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기업들이 좀 분발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준비를 많이 하지는 않았던 거죠. 지금 이제 뭐 본격적으로 새로운 이제 뭐 미중 관계 변화 속에서 중국을 다시 보면서 네. 이 중국을 떠나오기는 굉장히 어렵고 네. 그렇다고 해서 그냥 과거처럼 마냥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그럼 새로운 시장이 어떻게 열리고 있고 어떻게 진출하는 것들이 그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 전략적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군요. 그러면 좀 화제를 좀 돌려서요. 중국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중국이 지금 어쨌든 미국의 압박 속에 굉장히 갈등을 빚고 있고 외관상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AI 기술 같은 것들에서 이렇게 잘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은 중국이 주도해서 뭔가 국제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 보겠다 이런
야심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네들이 국력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과 관련돼 있는데 네. 중국의 국력이 미국의 국력을 능가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중국 경제가 뭐 한 5% 정도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미국 경제가 사실 굉장히 지금 좋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격차가 이렇게 좁혀져서 크로스오버가 되는 게 아니고 쭉 이런 수준이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 같고 결정적으로는 중국이 글로벌 군사 투사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군사력이 지역 강대국이지 아직 뭐 글로벌 군사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국력 자체는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미국에 비추어 상대적인 이제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교두보를 만들어서 좀 장기적인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근데 그런 것은 굉장히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목표는 저는 당분간은 다극화 질서를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극화. 다극화. 아. 그래서 중국 표현으로는 뭐 국제관계를 민주화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러면 다극화를 하려고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정부가 딱 출범했을 때 2기 트럼프 정부가 출범했을 때 중국의 전략이 굉장히 정교하게 잘 준비된 전략을 쓴 것 같아요. 첫째는 미국하고 유럽하고의 관계가 나쁘니까 그 틈을 벌려서 중국하고 유럽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인 것 같아요. 특히 유럽에서 에너지 전환에 관심이 많으니까 AI와 에너지를 묶는다든지 AI와 또 환경산업을 묶는다든지 이러면서 협력의 모멘텀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했던 것 같고요. 아시아 국가의 쿼드 국가들, 인도라든지 호주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서둘러서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인도의 뭐 국경선에서의 어떤 병력을 철수한다든지 호주의 노동당 정부가 등장하면서 관계를 개선한다든지 일본의 지금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세계 문제들도 물밑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보면 이제 미국이 가장 중요한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미국의 힘을 어떻게 분산시키느냐 하는 전략을 쓴 것 같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비자 정책들, 무비자 정책 썼잖아요. 또 무비자 정책이 우리 정부가 사전에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그러니까 일방적 조치라고 일방적으로 그냥 발표를 해버린 거네요. 그리고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뭐 글로벌 사우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강화되니까 저개발 국가라든지 또는 이제 빈곤 국가들에 대해서는 아예 무관세 정책을 쓰는 거죠. 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네. 그러면 이게 유럽 정책, 쿼드 국가, 아시아 정책, 글로벌 사우스 이 저개발 국가 정책이 불과 100일 안에 다 나왔거든요. 아 그러면 미리 준비를 했겠네요. 미리 준비됐다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중국이 앞으로의 장기전에 대비해서 미국의 패권을 대체할 수 있는 힘과 의지는 상당히 약하지만 적어도 이 다극화 질서를 만들기 위한 준비는 정교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약간 중국이 이렇게 자기 나라의 국력을 아직까지 이렇게 미중 대결의 양자 구도로 만들기는 어렵다고 자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신냉전이라는 것들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아니라 도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G2라는 말도 중국은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아, 지금 중국 쪽에서는 한 번도 안 미국에서만 쓴 겁니까? 미국도 아마 뭐 학자나 언론에서는 쓰겠지만 미국은 G1 국가니까. 공식적으로는 인정할 수가 없겠군요. 그러니까 중국도 G2란 말을 공식적으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여전히 그래서 대국 외교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은 중국이 강국화의 기반들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들이 자체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49년도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년이 되는 해인데 2049년.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목표가 그 당시의 목표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에요. 그러니까 강국을 그때 건설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G2라는 말은 뭐
그 질투라는 말을 중국어로 읽으면 네. 질투라는 표현을 아 그래요? 네. 아, 우리 아직 질투국가 아닌데 자꾸 미국을 올려놓고 흔들어댄다 이런 좀 표현을 쓰기도 하는 네. 걸 보면은 아직은 뭐 패권 국가가 된다든지 네. 아니면 뭐 슈퍼파워가 되기에는 국력이 여전히 취약한 국가라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관계도 미국이 공격하면 반응하지만 중국이 먼저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공세적 재치는 취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것이 아마 국력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좀 무섭네요. 지금 겸손한 것 같아 보이지만 24년 뒤에는 강국이 될 거라고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딱 세워놓고 있는 거 보니까 좀 무서운데 또 우리나라에서 볼 때 약간 일반 국민들이 무섭게 생각하는 거는 대만과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중국이 대만 그냥 자기들이 갖겠다 이렇게 나와서 분쟁이 생기면 우리나라도 거기 연루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고요. 어떻게 보세요? 대만 문제는 이제 전문가들 시각하고 여론이 좀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최근에 미국의 CSIS 그 여론조사 같은 결과를 네.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공중과 해상을 통해서 동시에 공격해서 대만을 점령할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의 전문가들 또 대만의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여론은 상당히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그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 전문가 집단에서 그걸 낮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는 대만 국민들의 한 95% 정도가 대만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 뭐 통계가 제가 약간 부정확하긴 한데 65% 정도가 나는 대만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한 20%에서 25% 정도가 나는 이중 정체성을 갖고 있다. 대만인이면서 중국인이다. 합치면 한 95% 정도가 일단 내가 대만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 독립을 추구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라이칭더 그 정부도 독립을 추구한다기보다는 그냥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큰 모토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상 유지를 추구하고 있고 미국에 대해서도 친미 정부죠. 라이팅 정부, 친미 정부이긴 한데 대만의 그 여론을 보면 미국이 우리를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기미, 버릴 기자를 써서 그런 이제 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에 의존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존하는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대만 정체성이 한 95% 정도 되는 이 현상을 물리적으로 공격을 해서 점령한다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실익이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 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 2027년도가 중국 인민해방군 창군 100년이에요. 그때 뭔 일을 벌어지지 않겠는가. 특히 경제가 어렵고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면 이런 국내 위기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대만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을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시나리오가 그 가능한 임박한 시나리오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그 위험 구조는 항상 우리가 뭐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문제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 문제와 이제 대만에서 어떤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북한이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현상을 타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맞물려 있을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이제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돼 있잖아요. 미국이 두 개의 전쟁에서 모두 참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선택을 할 것인지 한 고민도 있을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연결된 위기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기본 입장은 미국의 그 임시 뭐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가 얼마 전에 3월에 냈는데 그 안에 보면 대만은 우리는 못 버린다. 대만이 이제 항공모함과 같이 본 거죠. 못 버린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대신 한국은 안보를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 요구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 호주, 일본, 필리핀 이런 것을 연결해서
방위 체제를 좀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네.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문제가 임박한 위기는 아닌데 이게 한반도의 어떤 현상을 변화시키는 문제와 굉장히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그럼 이제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요거 여쭤볼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새 정부도 출범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뭐 우선 이제 한중 관계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한중 관계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 왔냐면 한미 동맹을 일단 발전시키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틀 안에서 한중 관계를 개선하겠다 하는 접근법이 하나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북한 문제하고 대만 문제가 연결돼 있으니까 중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않도록 우리 강력한 메시지를 내야 된다. 그런 이제 연계론적인 접근도 있었던 것 같고 동맹을 강화할수록 중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주목할 거라고 하는 네. 그런 이제 동맹의 일종의 환원론 같은 것도 있었던 것 네. 같고 우리 이제 뭐 국가가 굉장히 커졌으니까 가치 외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오면서 한중 관계를 관리해 왔는데 그런 것들 조금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 효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 같아요. 모두 다요. 네 가지 모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외교가 한미 동맹의 축을 좀 공고히 하면서도 한중 관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투 트랙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략의 크기는 다르겠지만 있고 두 번째는 그 대만 문제하고 북한 문제를 과도하게 연결하면서 생기는 한중 관계 마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뭐 가치 외교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우리가 말은 가치 외교지만 실제로는 이념 외교, 진영 외교로 갔거든요. 네, 그렇죠. 굉장히 우리가 실용성을 담보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조금 극복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조금 그 메시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때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동안 안 썼어요. 2008년도에 외교 형식을 맺었는데 안 썼거든요. 의도적으로 안 쓴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하고 전략이 아니고 전략 관계가 아니고 일본과 중국 사이도 이 전략적 파트너가 아닌데 왜 한국이 그 전략적 파트너 하냐. 못 쓰겠다고 해서 상호 존중, 호혜, 공동이익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중 간 마찰이 벌어지게 되니까 지난해 한 5월부터 아마 표현을 달리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절충을 했더라고요. 네. 상호 호혜, 뭐 상호 존중, 호혜, 공동이익에 기초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 뭐 이재명 정부가 탄생을 하면서 시진핑이 축전안에 강조했던 것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자. 그랬군요. 근데 그거 용어 때문에 생긴 기회비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굉장히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인데요.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습니다. 북한 자체가 핵보유국을 선언한 상태에서 비핵화를 언급할수록 비핵화가 멀어지는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중이 어떻게 협력해서 이 비핵 평화의 과제를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런 것이고요. 대만 문제에 대한 메시지도 막 메시지가 혼란스러웠거든요. 힘을 통한 현상변경을 반대한다. 뭐 어느 일방에 의한 현상평을 반대한다. 또는 대만 해협의 평화 완전.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썼기 때문에 상대가 한국이 이런 대만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뭐 위상이 뭔지 이렇게 질문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저는 메시지 관리를 잘 해나가면서 매몰 비용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하실 말씀 많으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희욱 성균 중국연구소 소장하고 같이 이제 한중 관계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한번 짚어봤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평일 오후 5시 50분에 라이브를 진행하니까 또 저는 라이브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희욱 교수님하고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